여러분은 부드러운 해변에 누워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오고 시원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해변과 따스한 노을, 그리고 파도 소리가 들려오며 마음속 깊은 곳까지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주가 처음 시작된 태초의 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8억 년 전 우주는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절대적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이 작은 점은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빅뱅, 우주의 시작입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의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플랑크 시대라고 부르며 빅뱅 이후 약 10의 마이너스 43승 초 동안의 찰나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플랑크 시대는 우주 탄생 직후의 극초기 상태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플랑크 시대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통합된 힘입니다. 현재 우리는 자연에 존재하는 4가지 기본 힘,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을 각기 다른 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랑크 시대에는 이 4가지 힘이 하나의 통합된 힘, 초힘으로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치 여러 빛이 합쳐져 백색광을 만들어내듯 모든 힘이 하나의 근원적인 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통합된 힘은 우주가 극도로 뜨겁고 밀집된 상태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모든 힘이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를 대통일 시대라고 부르며 이를 설명하는 이론 물리학 분야를 대통일 이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고 식으면서 통합된 힘은 점차 분리되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4가지 힘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플랑크 시대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시공간의 시작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공간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공간은 우주가 시작된 빅뱅 이후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플랑크 시대 이전에는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시공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높은 에너지와 밀도에서는 양자 중력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양자 중력은 중력과 양자 물리학의 원리가 결합된 이론으로 플랑크 시대같이 극단적인 조건을 설명합니다. 이때의 우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넓은 우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공간과 시간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소형 초고밀도 상태에서 시공간이 처음 형성되기 시작했고 점차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들이 적용되는 우주로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플랑크 시대를 통해 우리는 우주의 가장 초기 상태와 시공간이 형성되기 시작한 매우 중요한 순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빛이나 전통적인 물질의 부재입니다. 플랑크 시대의 극단적인 조건은 전통적인 물질과 빛의 존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온도와 밀도는 우주의 기본 입자들이 안정된 상태로 존재할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이었습니다. 양성자와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들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는 안정된 원자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입자들이 서로 결합하려면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안정되어야 합니다. 플랑크 시대의 우주는 너무 뜨겁고 밀집되어 있어 이러한 입자들이 원자를 형성하거나 일반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빛을 생성하는 포톤 같은 기본 입자들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정상적인 상태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포톤은 전자와 같은 충전된 입자들과 상호작용하여 빛을 형성하지만 극단적인 상태에서는 이러한 입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플랑크 시대에는 빛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우주는 매우 어두웠을 것입니다. 플랑크 시대가 끝나고 우주가 팽창하고 식으면서 점차 정상적인 입자들이 형성되고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질과 빛이 우주 공간에 충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플랑크 시대 이후 시작된 우주의 급팽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팽창 시대 동안 우주는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였으며 우주의 대규모 구조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급팽창은 다음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우주의 평탄성입니다. 급팽창은 우주를 넓게 펼쳐 우주 초기의 평탄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기 우주는 공간 곡률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곡률은 우주가 평탄하지 않고 구형이나 안장 형태와 같은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곡률이 존재한다면 우주는 매우 빠르게 붕괴되거나 반대로 너무 빠르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급팽창 동안 우주는 엄청난 속도로 팽창했고 이로 인해 모든 공간의 곡률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초기의 곡률이 평평해 보이는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균일성입니다. 초소형 우주에서는 모든 것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온도와 물리적 특성이 빠르게 균일화될 수 있었습니다. 급팽창으로 인해 초기에 균일화된 온도가 우주 전체로 급속도로 확장되었고 여전히 비슷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주의 멀리 떨어진 공간과도 온도 차이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전 우주에 걸쳐 균일하게 분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주 구조 형성입니다. 우주 초창기는 인플라톤이라는 양자장이 우주 공간을 채웠습니다. 이 필드는 매우 미세한 요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우주 공간의 미세한 밀도 차이를 의미합니다. 급팽창 동안 이 미세한 밀도의 요동은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우주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초기의 미세한 요동들도 함께 커졌고 그 결과 우주는 밀도의 차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초기 우주의 미세한 밀도 차이는 점차 커져 은하와 은하단 같은 대규모 우주 구조의 기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밀도의 변화가 우주 구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여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의 구조적 특성들, 은하, 은하단, 더 큰 우주의 구조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인플라톤 필드의 미세한 요동이 급팽창을 통해 확대되어 우주 공간의 초기 밀도 차이를 만들었고 이것이 중력의 작용으로 점점 커져 우주 구조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의 급팽창이 막을 내리면서 우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급팽창 동안 급격히 냉각되었던 우주는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하며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물질 형성의 중요한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 시기를 재가열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급팽창을 이끌었던 인플라톤장은 팽창이 끝나면서 에너지를 잃기 시작합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졌던 고무줄이 탄성을 잃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듯 인플라톤장은 진동하며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이 에너지는 쿼크, 렙톤, 보손과 같은 기본 입자들을 생성하였습니다. 입자들은 마치 레고 블록처럼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쿼크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고 렙톤은 전자와 중성미자를 포함하며 보손은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본 입자들의 생성은 우주가 단순한 에너지 덩어리에서 복잡한 물질 세계로 진화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재가열 과정은 우주의 온도를 다시 높여 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복잡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금속이 녹아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듯 재가열된 우주는 물질 변화와 생성을 위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재가열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 효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가 생각보다 빠르게 따뜻해졌음을 의미하며 우주 초기의 진화 과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급팽창 이후의 재가열 기간은 우주가 텅 빈 공간에서 물질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변화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빅뱅 직후 수십억 분의 1초가 지났습니다. 우주는 마치 냄비 속 수프처럼 쿼크와 글루온 같은 기본 입자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 시기를 쿼크 시대 또는 원시 수프 상태라고 부릅니다. 쿼크와 글루온은 강력이라는 힘으로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쿼크들이 떨어져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석에 달라붙은 철가루처럼 쿼크들은 글루온에 의해 끊임없이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쿼크와 글루온의 혼합물은 플라즈마 상태였습니다.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와는 다른 물질의 네 번째 상태로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플라즈마는 전기 전도성이 높고 자기장에 반응하며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원시 수프 상태의 우주는 마치 끓어오르는 플라즈마 바다와 같았습니다. 쿼크와 글루온은 엄청난 속도로 충돌하고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도 우주는 점차 질서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조금씩 낮아지면서 쿼크들은 글루온의 강력한 결합에서 벗어나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했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다시 핵융합 반응을 통해 헬륨과 리튬과 같은 가벼운 원자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원시 수프 상태의 우주는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들이 서로 충돌하고 결합하면서 점차 복잡한 구조를 형성해 갔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충돌하며 사라지는 혼돈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델에 따르면 빅뱅 직후에는 물질과 반물질이 동일한 양으로 생성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물질과 반물질은 상호 소멸하여 에너지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우주에서 물질이 반물질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빅뱅 직후 물질 입자가 반물질 입자보다 약간 더 많이 생성되었습니다. 물질 반물질 비대칭은 우주에 물질이 남아있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을 설명하는 열쇠는 CP 위반이라는 현상입니다. CP는 전하와 페리티의 약자로 두 가지가 동시에 보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CP 대칭이 완벽하게 지켜진다면 물리법칙은 입자와 그에 대응하는 반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CP 위반이 발생하여 물질과 반물질 사이에 미세한 불일치가 발생하였습니다. 불일치는 카온 입자의 붕괴 과정에서 처음 관찰되었습니다. 카온은 불안정한 입자로 그 붕괴 과정에서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붕괴하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이는 물질과 반물질이 동등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물질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별, 은하, 행성, 그리고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빅뱅 후 약 3분이 지나면서 우주는 팽창하고 냉각되었습니다. 이때 우주는 핵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핵합성은 새로운 원자핵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가벼운 원소들의 생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 우주는 주로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된 뜨겁고 밀집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주가 냉각됨에 따라 양성자와 중성자들은 핵융합을 통해 결합하기 시작하여 헬륨 핵을 형성했습니다. 이 과정은 주로 헬륨포를 생성했는데, 헬륨포는 2개의 양성자와 2개의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일부 중수소와 아주 소량의 리튬도 생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핵합성은 빅뱅 후 몇 분 이내에 매우 빠르게 일어났으며, 높은 밀도와 온도는 양성자 사이의 정전기적 반발력을 극복하고 양성자가 중성자와 충분히 가까워져 결합하여 헬륨 핵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기 생성된 헬륨의 양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오늘날 우주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가시적인 물질의 약 25%가 이 초기 몇 분 동안에 생성된 헬륨입니다. 이렇게 초기에 생성된 헬륨은 나중에 더 복잡한 원소와 구조체의 기초적인 물질로 작용했습니다.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나자 우주는 재결합 시대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는 우주가 뜨겁고 불투명한 플라즈마 상태에서 차갑고 투명한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재결합 이전에는 우주가 전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진 뜨거운 플라즈마 상태였으며, 빛은 자유전자와 끊임없이 충돌하며 산란했습니다. 이는 빛이 직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게 만들어 우주를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안개가 낀 숲처럼
빛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점차 낮아졌고 결국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하여 중성 수소 원자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차가워졌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원자 핵에 붙잡히면서 자유전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빛은 더 이상 산란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우주는 마치 커튼이 걷히듯 투명해졌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빅뱅의 장황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은 오늘날까지도 우주 전체에 퍼져 있으며 초기 우주 상태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재결합은 우주가 투명해지는 것을 넘어 우주 구조 형성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빛의 방해에서 벗어난 중력은 물질을 끌어당겨 밀도가 높은 지역을 만들었고 이는 별과 은하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재결합은 우주의 암흑 시대를 끝내고 별과 은하가 빛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빅뱅의 뜨거운 열기가 식어가고 우주가 투명해진 후 우주는 깊고 어두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밤바다처럼 별빛 하나 없는 암흑이 우주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시기를 우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암흑기는 수억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주는 주로 중성수소와 헬륨 가스로 이루어져 있었고 빛을 낼 수 있는 별이나 은하와 같은 천체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텅 빈 무대 위에 아무런 조명도 켜지지 않은 것처럼 우주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암흑기는 단순히 빛이 없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암흑 속에서도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빅뱅의 잔재인 미세한 밀도 차이는 중력에 의해 점차 증폭되었고 이는 거대한 가스 구름을 형성하였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작은 물결이 일렁이듯 암흑 속에서 우주의 미래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암흑 속에서 형성된 가스 구름은 점차 수축하고 뜨거워지면서 마침내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최초의 별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별들은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며 우주를 밝히기 시작했고 우주 암흑기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빅뱅 이후 약 1억 8천만 년이 지났습니다. 우주는 암흑 시대를 벗어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최초의 별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수소 원자핵들이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었고 이 에너지가 밝게 빛나는 별을 탄생시켰습니다. 최초의 별들은 태양보다 수백 배나 무거웠고 수명은 수백만 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별들은 우주를 밝히는 첫 번째 등불이 되었고 이후 우주의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별은 무두셀라라는 별입니다. 무두셀라는 지구에서 약 2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빅뱅 이후 약 1억 년이 지난 시점에 탄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두셀라와 같은 초기 별들은 우주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무거운 원소를 생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 별들은 태양보다 수백 배나 무거웠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소는 헬륨으로, 헬륨은 탄소와 산소로, 그리고 더 무거운 원소들로 변환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하지만 별의 중심부에서 연료가 고갈되면 핵융합 반응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별은 자신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공기를 빼면 풍선이 쪼그라들듯 별은 급격하게 수축하며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붕괴하는 과정에서 별의 외곽층은 폭발적으로 팽창하며 우주,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초신성 폭발입니다. 초신성 폭발은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짧은 시간 동안 은하 전체보다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폭발은 별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생성된 무거운 원소들은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져 새로운 별과 행성, 그리고 생명체의 탄생에 필요한 재료가 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칼슘, 철, 그리고 DNA를 이루는 인 등 다양한 원소들이 바로
이 초신성 폭발에서 기원했습니다. 원시별의 소멸은 단순한 죽음이 아닌 우주를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별들은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들의 희생은 우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빅뱅 이후 약 12억 년이 지난 시점 최초의 은하단이 탄생합니다. 은하단은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은하들이 중력에 의해 모여 형성된 거대한 구조입니다. 마치 도시들이 모여 국가를 이루듯 은하들은 은하단이라는 더 큰 규모의 집단을 형성하며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최초의 은하단은 지구에서 약 10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무려 60개 이상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은하단은 이미 완전히 성숙한 상태였으며 이는 은하단 형성 과정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초기 우주에 존재했던 은하단은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은하단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 은하단은 상대적으로 작고 밀도가 높았으며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습니다. 또한 주로 젊고 활동적인 은하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별 형성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126억 년 전에 이미 거대한 은하단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우주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는 우주의 진화 과정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복잡하게 진행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빅뱅 이후 약 20억 년이 지난 시점 우주는 성년이라고 부를 만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우주는 마치 활짝 핀 꽃밭처럼 은하 형성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마치 각양각색의 꽃들이 피어나듯 나선 은하, 타원 은하, 불규칙 은하 등 다양한 형태의 은하들이 우주를 수놓았습니다. 나선 은하는 납작한 원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중심부에는 별들이 밀집되어 있고 나선 팔에는 젊고 푸른 별들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도 나선 은하에 속하며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은하수는 바로 우리 은하의 나선 팔입니다. 타원 은하는 럭비공처럼 둥근 모양을 하고 있으며 주로 나이가 많은 붉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원 은하는 나선 은하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울 수 있으며 수조 개의 별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불규칙 은하는 특정한 모양을 갖추지 않은 은하로 은하 간의 충돌이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채로운 은하들은 서로 합쳐지거나 충돌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했습니다. 은하 간의 충돌은 새로운 별의 탄생을 촉진하고 은하의 모양과 크기를 변화시키는 등 우주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은하 내부에서는 수소와 헬륨 가스가 밀집된 영역에서 별들이 활발하게 태어났습니다. 마치 아기가 탄생하듯 새로운 별들이 끊임없이 생겨나 은하를 밝게 비추었습니다. 이 별들은 단순히 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핵융합 반응을 통해 탄소, 산소,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원소들은 이후 새로운 별과 행성, 그리고 생명체의 탄생에 필수적인 재료가 되었습니다. 은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달하는 초거대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블랙홀들은 주변의 가스와 별들을 흡수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엔진처럼 초거대 블랙홀은 은하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우주는 빅뱅 이후 약 30억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팽창과 냉각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주는 뜻밖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우주의 온도가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우주의 온도는 현재 우주 온도의 약 3배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우주의 평균 온도가 꾸준히 감소해왔다는 기존의 예상과는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주의 진화 과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뒤흔드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주 온도 상승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활발한 은하 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은하 내부에서 엄청난 양의 별들이 탄생하고 폭발하면서 주변 공간을 가열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초거대 블랙홀의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은하 중심에 위치한 초거대 블랙홀은 주변 물질을 흡수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는 주변 가스를 가열하고 이온화시켜 우주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암흑물질의 붕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우주 전체 질량의 약 85%를 차지하는 미지의 물질입니다. 암흑물질이 붕괴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 에너지가 우주의 온도를 높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주 온도 상승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주는 빅뱅 이후 약 41억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 시기는 특히 우주의 팽창 속도를 결정하는 우주상수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우주상수는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도입한 개념입니다. 그는 우주가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력에 반대되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주상수입니다. 하지만 이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인슈타인은 우주상수를 자신의 최대 실수라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멀리 떨어진 초신성을 관측한 결과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우주에 암흑 에너지라는 미지의 에너지가 존재하며 이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중력과 반대되는 청력으로 작용하며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97억 년 전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물질의 밀도보다 작았지만 우주의 팽창과 함께 물질의 밀도는 감소하고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암흑 에너지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게 되었고 결국 우주의 팽창 속도는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는 암흑 에너지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은하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우주는 빅뱅 이후 약 50억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점차 성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은하가 지금의 아름다운 나선형 원반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초기 우주는 수많은 작은 은하들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은하들은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점차 크기를 키워나갔습니다. 우리 은하 역시 이러한 은하 병합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88억 년 전에는 이미 상당한 크기의 원시 은하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시 은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은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초기 은하는 별과 가스가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는 덩어리 형태였습니다. 이 은하 내부에서는 별들이 활발하게 탄생하고 폭발하면서 주변 가스를 휘저어 놓았고 이로 인해 은하 전체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은하 내부의 가스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중력에 의해 가스는 은하 중심부에 모여들었고 회전하면서 납작한 원반 모양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반은 마치 피자 도우가 얇게 펴지듯 점점 넓어지고 얇아졌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원반은 우리 은하의 특징적인 나선팔 구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원반 내부에서는 가스가 밀집된 영역에서 새로운 별들이 탄생했습니다. 이 별들은 은하 중심부를 중심으로 회전하며 나선팔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별들의 움직임은 은하의 나선팔 구조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88억 년 전 우리 은하는 아직 완전히 성숙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미 원반 형태를 갖추고 활발한 별 형성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은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나선 은하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기초가 마련된 시기였습니다. 이제 빅뱅 이후 약 61억 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기 우주는 극도로 밝고 강력한 빛을 방출하는 폭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감마선 폭발입니다. 감마선은 X선보다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은 전자기파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행히 감마선 폭발은 대부분 매우 먼 거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77억 년 전에 발생한 감마선 폭발은 너무나 밝아서 맨눈으로도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폭발은 약 30초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 밝기는 점차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폭발 후 몇 분 동안은 맨눈으로도 희미하게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현상으로
이전까지 맨눈으로 관측된 감마선 폭발은 없었습니다. 감마선 폭발은 극초신성 또는 극대거성의 붕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극초신성은 태양 질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거대한 별이 폭발하는 현상이며, 극대거성은 태양 질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초거대 별입니다. 이러한 별들은 수명이 다하면 중력 붕괴를 일으키며 블랙홀을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어 감마선 폭발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감마선 폭발은 우주의 극한 현상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며, 이를 통해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별의 탄생과 죽음이 얼마나 극적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우주는 빅뱅 이후 약 70억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은하들이 모여 은하단, 은하단들이 모여 초은하단을 형성하는 등 더욱 복잡하고 거대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우리 은하가 속한 초은하단인 라니아케아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라니아케아는 하와이어로 측정할 수 없는 천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름처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은하단은 약 10만 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지름은 무려 5억 2천만 광년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 은하의 지름보다 약 5,000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라니아케아 은하단은 거대 인력체라는 미지의 중력 중심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대 인력체는 라니아케아를 포함한 수많은 은하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중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거대 인력체가 암흑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조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라니아케아는 우리 은하가 속한 초은하단으로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라니아케아라는 거대한 우주 도시의 일원이며, 이 도시는 우주의 다른 지역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52억 년 전 우리 은하가 속한 국부 은하군에서는 거대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국부 은하군은 우리 은하를 비롯하여 안드로메다 은하, 삼각형자리 은하 등 약 50여 개의 은하들이 중력에 의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이 은하들은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움직이며 때로는 충돌하기도 합니다. 이때 발생한 충돌은 우리 은하와 그 주변을 맴돌던 궁수자리 외소은하 사이에서 일어났으며, 궁수자리 외소은하가 우리 은하를 처음으로 관통했던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이 충돌은 우리 은하의 나선팔 구조를 변형시키고 새로운 별 탄생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45억 7천만 년 전 태양의 탄생입니다. 이때 우리 은하의 한 외곽 지역에서 거대한 분자 구름이 서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름은 수소와 헬륨, 그리고 먼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습니다. 중력은 이 거대한 구름을 안쪽으로 끌어당겼고, 구름은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며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축하는 과정에서 구름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마치 불을 피우기 위해 낙엽을 모아놓고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중력은 구름 속 물질들을 압축시키고 가열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구름은 점점 더 작고 뜨거워졌습니다. 엄청난 온도와 압력 속에서 수소 원자핵들은 서로 충돌하고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핵융합이라고 부르며, 핵융합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었습니다. 이 에너지가 바로 태양의 빛과 열의 원천입니다. 태양은 이렇게 핵융합 반응을 통해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별, 즉 항성으로 탄생했습니다. 태양은 우리 태양계의 중심이며,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들은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그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탄생 이후 끊임없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며 앞으로도 약 50억 년 동안 더 빛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빛과 따뜻함을 선물하는 소중한 존재죠. 그리고 태양이 탄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양 주변에는 먼지 구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구름은 태양 탄생 과정에서 남은 잔해들이 중력에 의해 뭉쳐진 것이었습니다. 이 구름은 마치 밀가루 반죽처럼 회전하며 납작한 원반 모양을 이루었고, 원반 속에서 행성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반 내부의 먼지 입자들은 서로 충돌하고 뭉쳐지면서 점점 더 큰 덩어리를 형성했습니다.
이 덩어리들은 중력에 의해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끌어당기며 성장했고 결국 행성의 기초가 되는 미행성체로 발전했습니다. 미행성체는 작은 소행성 크기부터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행성체들은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마치 눈덩이를 굴리면 점점 커지듯 미행성체들은 충돌을 통해 질량을 늘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미행성체는 부서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더 큰 미행성체로 성장했습니다. 수억 년에 걸쳐 미행성체들은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원시 행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원시 행성들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태양에 가까운 곳에서는 온도가 높아 가벼운 가스는 날아가고 무거운 암석 물질만 남아 수성, 금성, 지구, 화성과 같은 행성이 형성되었습니다. 반면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온도가 낮아 가벼운 가스가 얼어붙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과 같은 거대 가스 행성이 형성되었습니다. 행성들의 탄생 과정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망원경 관측,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리고 운석 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행성 형성 과정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태양계의 기원과 진화 과정, 그리고 지구와 생명체의 탄생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성이 형성된 직후 태양계 안쪽과 바깥쪽 사이에는 지금의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한 소행성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소행성대는 수많은 소행성들이 모여있는 영역입니다. 이 소행성들은 태양계 형성 초기에 만들어진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소행성대는 행성처럼 하나의 큰 천체로 합쳐지지 못하고 수많은 작은 천체들의 집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목성의 강력한 중력 때문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그 중력은 주변 천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행성대는 목성의 중력 영향권 안에 위치하고 있어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져 행성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받았습니다. 목성의 중력은 미행성체들의 궤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미행성체들은 서로 충돌하며 부서지거나 튕겨져 나갔습니다. 결국 소행성대는 행성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수많은 작은 소행성들의 집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소행성들은 크기가 다양하며 지름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큰 소행성부터 먼지 크기의 작은 소행성까지 다양합니다. 소행성대는 태양계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소행성들은 태양계 초기 물질의 구성 성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연구하면 태양계 형성 당시의 환경과 조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0억 천만 년 전 지구는 갓 태어난 뜨거운 불덩어리였습니다. 이 시기 지구는 상상하기 어려운 격변을 겪게 됩니다. 바로 테이아라는 화성 크기의 원시 행성과의 충돌입니다. 이 충돌은 달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거대 충돌설에 따르면 테이아는 지구와 비스듬한 각도로 충돌했고 엄청난 충격으로 테이아는 산산조각이 났으며 지구의 일부도 함께 우주 공간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파편들이 서로 뭉쳐져 달을 형성했다는 것이 거대 충돌설의 핵심입니다. 이 가설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뒷받침됩니다. 달 암석 샘플 분석 결과 달의 구성 성분은 지구의 멘틀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는 달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온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거대 충돌설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달은 지구 주위를 거의 원형 궤도로 공전합니다. 이는 달이 지구에서 포획된 것이 아니라 지구와 함께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달 탄생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테이아가 엄청난 속도로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충돌 에너지는 핵폭탄 수십억 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충돌로 인해 테이아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지구의 일부도 함께 우주 공간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파편들은 뜨거운 마그마 상태였습니다. 흩어진 파편들은 지구 주변을 공전하며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편들은 서로 충돌하고 뭉쳐져 점점 더 큰 덩어리를 형성했습니다. 결국 이 덩어리들은 하나로 합쳐져 달이 되었습니다.
갓 형성된 달은 뜨거운 마그마 바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그마는 식어 굳었고 달 표면에는 크레이터와 바다가 형성되었습니다. 달의 탄생은 지구와 생명체의 진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켜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달의 조석작용은 해양 생태계를 풍요롭게 만들고 생명체의 진화에 기여했습니다. 달은 우리에게 밤하늘을 밝혀주는 아름다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지구와 생명체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40억 년 전 태양계는 격동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 시기는 후기 대폭격 또는 달 대폭격기라고 불리며 태양계 형성 초기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후기 대폭격은 약 3억 년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소행성과 해성이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내 행성들과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은 달 표면에 수많은 크레이터를 남겼으며 지구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후기 대폭격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장 유력한 가설은 목성과 토성의 궤도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거대 행성의 궤도가 변하면서 소행성대와 카이퍼 벨트에 있던 수많은 소행성과 해성들이 태양계 안쪽으로 흩어졌고 이들이 지구를 비롯한 내 행성들과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후기 대폭격은 지구와 생명체의 진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잦은 충돌은 지구 표면을 끊임없이 변화시켰고 대기와 해양의 조선계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일부 과학자들은 후기 대폭격이 지구에 물을 가져다 주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성은 얼음과 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성 충돌은 지구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기 대폭격은 생명체에게 위협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잦은 충돌은 지구 표면을 뜨겁게 달구고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초기 생명체에게 매우 가혹한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시기에 지구에는 이미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후기 대폭격 이전에 이미 지구에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했으며 이들이 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 오늘날 지구 생명체의 조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39억 년 전 태양계 외곽에서는 해왕성이 자신의 중력으로 트리톤이라는 거대한 얼음 위성을 포획하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트리톤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역행 위성으로 해왕성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트리톤이 원래 해왕성 주변에서 형성된 위성이 아니라 외부에서 포획된 천체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트리톤은 카이퍼 벨트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 궤도 너머에 위치한 얼음 천체들의 집합체입니다. 트리톤은 카이퍼 벨트에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던 중 해왕성의 강력한 중력에 이끌려 포획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트리톤이 해왕성에 포획되면서 엄청난 중력 에너지가 방출되었고 이는 트리톤의 궤도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트리톤의 중력은 해왕성 주변에 있던 다른 위성들의 궤도를 교란시켜 일부 위성들을 튕겨내거나 파괴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8억 년 전 화성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뜨거운 마그마가 표면 아래에서 끓어오르고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역동적인 행성이었죠. 이 시기 화성에서는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는 태양계 역사상 가장 큰 폭발 중 하나로 기록될 만큼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 폭발은 아르시아 몬스라는 화산에서 발생했으며 폭발로 인해 분출된 용암과 화산재는 주변 지역을 뒤덮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 폭발은 화성 표면의 지름 약 1000km에 달하는 거대한 함몰 지형인 헬라스 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헬라스 분지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충돌 분지 중 하나이며 그 깊이는 무려 7km에 달합니다. 화성 표면의 폭발은 화성의 과거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폭발은 화성이 한때 지구처럼 활발한 지질 활동을 하는 행성이었음을 보여주며 화성의 환경 변화와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제 35억 년 전으로 왔습니다. 지구는 격렬한 화산 활동과 잦은 운석 충돌로 인해 뜨겁고 불안정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체는 탄생했습니다. 이 시기는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무생물에서 생물로의 놀라운 도약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심해 열수구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심해 열수구 주변의 뜨겁고 화학적으로 풍부한 환경에서 유기 분자가 생성되고 이들이 복잡한 화학 반응을 거쳐 자기 복제가 가능한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했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가설은 RNA 세계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RNA가 DNA 이전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며 자기 복제와 촉매 작용을 통해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출현한 것은 우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는 생명체가 지구라는 특별한 환경에서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며 우주 어딘가에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24억 년 전 지구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바로 산소 대폭발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 시기 이전에는 지구 대기에는 산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소 대폭발로 인해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구 환경과 생명체의 진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소 대폭발의 주역은 바로 시아노박테리아였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광합성을 통해 햇빛, 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산소를 부산물로 방출하는 미생물입니다. 이때 시아노박테리아는 폭발적으로 번성하며 엄청난 양의 산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지구에는 산소를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철과 같은 금속 이온은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철을 형성했고 이 산화철은 바다 밑바닥에 침전되어 띠 모양의 철광층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초기에는 대기 중 산소 농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를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점차 줄어들었고 산소 농도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산소는 지구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산소는 강력한 산화제로 작용하여 많은 종류의 미생물을 멸종시켰습니다. 이는 지구 생태계에 큰 혼란을 야기했지만 동시에 산소를 이용하는 호기성 생물이 등장하면서 생명체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산소는 오존층을 형성하여 지구를 태양의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지구 표면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산소 대폭발은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지구 대기의 조성을 극적으로 변화시켰고 생명체의 진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소 대폭발은 지구를 생명체가 번성하는 행성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간이 흘러 8억 년 전으로 왔습니다. 우리 은하의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는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외소, 타원 은하인 M32가 은하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사건입니다. M32는 안드로메다 은하 주변을 공전하던 작은 은하였습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 은하의 강력한 중력에 이끌려 점차 가까워졌고 결국 은하 중심부를 관통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돌은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안드로메다 은하의 구조와 진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M32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력에 의해 찢겨지고 변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드로메다 은하의 나선팔 구조가 변형되고 새로운 별 탄생이 촉진되었습니다. 6억 5천만 년 전 지구는 극심한 추위에 휩싸여 마치 거대한 눈덩이처럼 변했습니다. 이 시기를 눈덩이 지구라고 부르며 지구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인 극단적인 빙하기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는 지구 역사상 가장 혹독했던 시기 중 하나로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극한 환경이었습니다. 눈덩이 지구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유력한 원인은 화산 활동 감소로 인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감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를 일으켜
지구 온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화산 활동이 줄어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고 지구는 점차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구 자전축의 변화와 대륙의 위치 변화 등도 눈덩이 지구를 유발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눈덩이 지구 시기에는 지구 전체가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적도 부근까지 얼음이 뻗어나갔고 바닷물은 얼어붙어 극지방뿐만 아니라 저위도 지역까지 빙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50도까지 떨어졌고 극지방의 온도는 영하 8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극한 환경은 지구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부분의 해양 생물은 멸종했고 육지 생물도 극소수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급감하면서 대기 중 산소 농도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일부 생명체는 살아남았습니다. 심해 열수구 주변이나 얼음 및 액체 상태의 물 속에서 생명체들은 끈질기게 생존을 이어갔습니다. 눈덩이 지구는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결국 화산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구는 다시 생명체가 번성하는 환경으로 돌아왔습니다. 5억 년 전 우리 은하의 한쪽 구석에서는 별들의 요람이라 불리는 먼지 구름이 존재했습니다. 구름은 중력에 의해 서서히 수축하며 밀도가 높아졌고 내부 온도는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곰처럼 새로운 별들을 탄생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밝고 뜨겁게 타올랐지만 수명이 짧아 수백만 년 만에 초신성 폭발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태양과 비슷하거나 작은 질량의 별들은 상대적으로 어둡고 차갑지만 수십억 년 이상 긴 수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별들은 서로 중력으로 묶여 상해성단이라는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상해성단은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별들이 비교적 느슨하게 모여있는 집단으로 수천 개의 상해성단이 존재합니다. 5억 년 전 탄생한 상해성단은 오늘날 우리가 큰곰자리 운동성단이라고 부르는 별들의 집단입니다. 큰곰자리 운동성단은 북두칠성을 포함하여 큰곰자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약 100여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곰자리 운동성단은 밤하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친숙한 별들의 집단입니다. 이 별들은 5억 년 전 우주의 한 구석에서 함께 태어나 오랜 시간 동안 우주를 여행해온 동반자이며 우주의 역사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3억 2천만 년 전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인 소마젤란 성운에서는 우주 불꽃놀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장대한 별들의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소마젤란 성운은 우리 은하 주변을 공전하는 작은 은하로 활발한 별 형성 활동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대질량 별들이 탄생했습니다. 대질량 별들은 태양보다 훨씬 크고 밝지만 그만큼 수명이 짧아 수백만 년 만에 핵융합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초신성 폭발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시기의 성운에서는 이러한 대질량 별들이 연쇄적으로 초신성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폭죽이 터지듯 엄청난 에너지와 빛을 방출하며 우주 공간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폭발은 소마젤란 성운 전체를 뒤흔들었고 새로운 별 탄생을 촉진했습니다. 초신성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폭발은 별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생성된 무거운 원소들은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져 새로운 별과 행성, 그리고 생명체의 탄생에 필요한 재료가 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칼슘, 철, 그리고 DNA를 이루는 인 등 다양한 원소들이 바로 이 초신성 폭발에서 기원했습니다. 3억 2천만 년 전 소마젤란 성운에서 일어난 별들의 폭발은 단순한 천문 현상을 넘어 우주의 순환과 재생을 보여주는 장엄한 드라마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마젤란 성운의 진화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 은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주 전체의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에 기여했습니다. 1억 6천만 년 전 태양계에서는 거대한 소행성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한 소행성대에서
지름 약 170km에 달하는 거대한 소행성이 다른 소행성과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은 밥티스티나 소행성군이라는 수많은 파편을 만들어냈고, 이 파편들은 태양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밥티스티나 소행성군은 태양계 형성 초기의 잔재로 여겨지는 소행성들의 집합체입니다. 소행성들은 주로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기는 수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때로는 지구와 같은 행성들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밥티스티나 소행성군은 지구와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밥티스티나 소행성군의 일부 파편이 지구에 충돌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공룡 멸종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충돌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1억 3천만 년 전입니다. 밤하늘에는 찰나의 순간 눈부시게 밝아졌다가 사라지는 특별한 빛이 존재했습니다. 이 빛은 킬로노바라고 불리는 폭발 현상에서 방출된 빛으로 두 중성자별의 충돌과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빛으로 변환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중성자별은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 진화 마지막 단계에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후 남은 핵이 중력에 의해 극도로 압축된 천체입니다. 중성자별은 엄청난 밀도를 가지고 있어 각 설탕 하나 크기의 질량이 수억 톤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두 중성자별이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가까워지면 결국 충돌하고 합쳐지게 됩니다. 충돌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며 이 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우주 공간에 퍼져나갑니다. 킬로노바는 초신성 폭발보다 1000배 이상 밝은 빛을 방출하며 짧은 시간 동안 은하 전체보다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킬로노바는 단순히 밝은 빛을 방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 백금,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생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로는 만들어질 수 없으며 오직 중성자별의 충돌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만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킬로노바는 우주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킬로노바를 통해 우리는 중성자별의 특징과 핵융합 과정, 그리고 무거운 원소의 생성 과정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억 1,500만 년 전 우리 은하의 한쪽 나선팔에서는 아름다운 별들의 무리가 탄생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흩뿌려진 보석처럼 밝게 빛나는 이 별들의 집단은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 불립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황소 자리에 위치한 상의 성단으로 맨눈으로도 쉽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전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신화와 전설의 소재가 되어 왔으며 7잠의 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이 성단은 약 500여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가장 밝은 7개의 별은 맨눈으로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별들은 모두 젊고 뜨거운 청백색 별들로 푸른 빛을 발하며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합니다. 천만 년 전 태양계 외곽의 어둡고 차가운 오르트 구름에서 한 혜성이 태양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혜성은 바로 76년 주기로 지구를 찾아오는 유명한 혜성 헨리 혜성입니다. 헨리 혜성은 태양계 형성 초기의 잔재로 얼음과 먼지, 암석 등으로 이루어진 작은 천체입니다. 하지만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태양열에 의해 얼음이 증발하고 먼지와 가스가 분출되면서 밝고 긴 꼬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꼬리는 혜성의 상징적인 모습이며 밤하늘에서 맨눈으로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헨리 혜성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경외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고대 문명에서는 혜성을 불길한 징조로 여겼으며 중세시대에는 혜성 출현이 전쟁이나 질병의 전조라고 믿었습니다. 헨리 혜성은 1986년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으며 다음 접근은 2060년으로 예상됩니다. 헨리 혜성은 태양계 외곽에서 태양계 안쪽으로 진입하며 긴 타원 궤도를 그립니다.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태양열에 의해 얼음이 증발하고 먼지와 가스가 분출되면서 밝고 긴 꼬리를 형성합니다. 이 꼬리는 태양 반대 방향으로 뻗어나가며 때로는 지구 길이의 수십 배에 달하는 엄청난 길이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헨리 혜성은 태양계 형성 초기의 물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혜성의 구성 성분을 분석하면
태양계 형성 당시의 환경과 조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원전 4만 5천 년으로 왔습니다. 이때 우리 은하의 한쪽 구석에서는 극도로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특별한 천체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마그네타입니다. 마그네타는 중성자별의 일종이지만 일반적인 중성자별보다 훨씬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자기장은 태양 자기장의 1000조 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마그네타는 대질량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후 남은 핵이 중력에 의해 극도로 압축되어 형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별의 자기장은 더욱 강력해지고 회전 속도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마그네타는 초당 수십 번 회전하며 빠른 회전과 강력한 자기장은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그네타는 강력한 X선과 감마선을 방출하며 때로는 짧고 강렬한 에너지 폭발인 자기권 지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폭발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지구에서 수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마그네타의 폭발도 지구 대기 상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푸른 행성 지구 46억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수많은 변화를 겪으며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를 품어온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존재는 바로 우리 인류입니다. 약 250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인류는 끊임없는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날 지구의 지배적인 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기 인류는 구석기 시대라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했습니다. 돌을 깨고 다듬어 만든 뗀석기를 사용하여 사냥과 채집을 하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동굴이나 바위 틈에서 추위와 비바람을 피하며 자연의 위협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던 중 인류는 불을 발견하고 사용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불은 추위를 막아주고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해주었으며 맹수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불의 발견은 인류의 생존과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약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의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여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경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인구 증가와 사회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를 사용했으며 토기를 만들어 음식을 저장하고 조리하는 기술도 발달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일강 유역에서는 이집트 문명이, 인더스강 유역에서는 인더스 문명이, 황하 유역에서는 황하 문명이 번성했습니다. 이러한 문명들은 농경 기술을 바탕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문자를 발명하며 복잡한 사회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기원전 4000년경 인류는 구리와 주석을 섞어 청동을 만드는 기술을 발견하며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동은 석기보다 단단하고 날카로워 농기구와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군사력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문명 간의 교류와 전쟁이 활발해졌으며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 등은 더욱 발전하고 확장되었습니다. 인류는 문명의 발전과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과 행성에 대한 궁금증을 키워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인류는 우주의 신비를 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의 관측과 사고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우주관을 제시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으며 태양, 달, 행성들이 완벽한 원궤도를 그리며 지구 주위를 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지구 중심설은 당시 사람들의 직관에 일치했고 종교적인 권위와도 부합하여 오랫동안 진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구 중심설은 복잡한 천체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세기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이러한 지구 중심설에 의문을 품고 새로운 우주관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오랜 관측과 연구 끝에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고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태양 중심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기존 우주관을 뒤흔드는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은 행성들의 역행 운동과 같은 복잡한 천체 현상을 더욱 간단하고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당시 종교적인 권위와 충돌했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발표하는 것을 망설였고 결국 그의 저서는 사후에 출간되었습니다. 비록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은 처음에는 많은 반발에 부딪혔지만 이후 갈릴레이, 케플러, 뉴턴 등 뛰어난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더욱 발전하고 확장되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결국 지구 중심설을 폐기하고 태양 중심설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인류의 우주관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통해 목성의 위성 변화 등을 관측하며 지동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요하네스 케플러는 행성 운동에 대한 정확한 법칙을 발견하여 천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인류는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바로 아이작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과 요하네스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을 통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 법칙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주의 운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뉴턴은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즉 중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중력은 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쉽게 말해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은 강해집니다.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도 모두 이 만류 인력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은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케플러는 행성 운동의 규칙성을 발견했지만 그 원인을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뉴턴은 만류 인력의 법칙을 통해 행성들이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그 속도가 변하는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이는 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꼽히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한 천재 물리학자의 등장은 인류의 우주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중력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고 우주를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 아래 시간과 공간이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력을 설명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뉴턴은 중력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설명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질량이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드는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무거운 물체는 주변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들고 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다른 물체가 움직이면서 중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침대 위에 볼링공을 올려놓으면 침대 매트리스가 움푹 들어가고 그 주변에 놓인 작은 구슬이 볼링공 쪽으로 굴러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블랙홀, 중력파, 우주의 팽창 등 현대 천문학의 핵심 개념들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랙홀은 빛조차 탈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중력을 가진 천체이며 중력파는 질량이 있는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할 때 발생하는 시공간의 잔물결입니다. 우주의 팽창은 우주 전체가 빅뱅 이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으로 예측된 현상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과학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꼽히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21세기 인류는 우주 탐사 시대를 맞이하여 우주의 신비를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성 탐사 로버는 화성 표면을 누비며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있으며 우주 망원경은 멀리 떨어진 은하와 별들을 관측하여 우주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밝혀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며 우주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25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끊임없는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날의 눈부신 문명을 이룩했습니다. 불의 발견, 농경의 시작, 문자의 발명,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끈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인류는 우주 탐사와 과학 연구를 통해 우주의 신비를 밝혀내고 더 나아가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 태초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 우주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작은 점에서 시작된 우주가 어떻게 지금의 광활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하며 우주의 신비를 느껴보았습니다. 무한한 우주 속에서 마음 깊은 곳까지 평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